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139페이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되는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두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대료 이 규제 정책을 보게 되면은 자, 임대료 규제의 목적이죠. 자,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 규제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 관련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임대료 규제는 이 단기에는 임대주택에서의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 공급의 변화는 우상향 형태로 가죠. 장기에는 우상향 형태고 단기는 우리가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돼요? 균형 임대료가 우선 발생이 되겠죠. 균형 임대료. 자, 이 균형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얼마냐?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이 균형 임대료, 시장 균형 임대료가 60만 원 너무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훨씬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 규제 임대료입니다. 이 규제 임대료를 우리가 30만 원으로 규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규제 임대료가 바로 임대료의 상한선을 말하죠. 자, 임대료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이 규제 임대료가. 자, 그러면은 이 32만 원 받으면 안 돼요. 29만 원 받아도 돼요. 이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죠. 그래서 최고 가격 또는 임대료의 상한 가격을 의미하죠. 자, 상한 가격, 최고 가격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최저 가격이 아니고 하한 가격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최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급량은 단계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단계는 공급량이 고정됐는데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규제 임대료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수요량은 이만큼 되죠. 왜냐? 이 차이만큼 임차인은 이득을 얻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규제 임대료하에서 이렇게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죠. 즉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을 하죠. 임대주택 부족량을 의미하죠. 초과 수요만큼.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를 규제해서 임대인은 이만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공급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로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 균형 임대료보다 어떻게 돼요?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낮게 설치하면은 요 임대료의 차이만큼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이만큼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는데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서 개조해서 어떻게 돼요? 자가주택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자,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공급량은 이 정도 수준인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우리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는 결국은 뭐를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과 수요는 블랙 마케트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까지는 기꺼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고의 임대료죠. 자, 이 규제 임대료, 암시장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두 개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시장 임대료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장기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신규 임차인들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질적 수준은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슬럼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기존 임차인들은 이 다른 지역에 회사 정근 등을 통해서 이사를 못 가죠. 왜?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못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 주거 이동이 저하가 되죠. 저하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이 통근 비용, 교통 비용의 증가와 같이 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격 기능이 왜곡돼요.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가격에 이 규제를 하면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부족량이 장기로 갈수록 이렇게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규제 임대료가 여러분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균형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라든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임대료 규제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40페이지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균형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질이 저하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급이 변하죠.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 암시장에서의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임대료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서 이렇게 단기에 비해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단기보다는 장기가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에 관련돼서 잘 알아두시고요. 임대료 규제는 우리가 최고 가격제,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 나오죠. 자, 임대료 보조의 목적은 또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또 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가 정부가 무상으로 직접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현금으로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우리는 임대료, 집세로 보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죠. 자, 이 수요 측 보조금으로서, 자, 수요 측 보조금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라고 하고, 이 집세 보조를 이 가격 보조라고 하죠. 자, 임대료의 일부, 자, 여러분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요,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은 현금 이 보조해 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죠. 자,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소비도 어떻게 돼? 보조금, 현금 보조 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또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실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이 열등제가 아닌 정상제나 다른 상품의 소비도 증가합니다. 자, 이 다른 상품의 소비도 뭐한다? 증가를 하고 있다. 정상제일 경우에. 자,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상품의 소비도 증가하죠. 자, 집세 보조는,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때 보조를 해주는 게 집세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의 일부를 집세를 보조를 해주면, 임대료 일부를 집세로서 보조해주면 집세 보조해준 금액만큼, 여러분 시장의 임대료는 60만 원이지만은 이 집세 보조액이 3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자,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임대료는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집세 보조준 금액만큼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비가 둘 다 증가하거든요. 현금 보조든 집세 보조든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 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 소비자들의 임대주택 소비에 따른 효용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수요축 보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의 효용인데, 이 소비자의 효용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더 유리합니다. 왜?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를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효과 달성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보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때 보조해주는 집세 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측 보조금이 있겠죠. 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죠.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이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하죠. 자,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또 임차인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 주어졌는데 여러분 수요 측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은 임차인에 있어서의 이 주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보다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임차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차자의 주거 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우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42페이지 보시면은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 주택 바우처 제도는 우리가 올해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26회 시험에 바우처라는 것은 쿠폰을 주는 건데 쿠폰을 주는 거죠. 교환권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품권 보면 상품권의 액수가 있죠. 그런 쿠폰, 교환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교환권을 주겠죠. 그러면 정부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주겠죠.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바우처, 여러분 그 교환권에 30만 원이 딱 적혀진 이 30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데 이 임대료를 지급을 할 때는 이 바우처 얼마? 지금 30만 원에다가 현금 30만 원을 합쳐서 60만 원 임대료를 주죠. 그러면 임대인은 정부에게 바우처를 제시를 함으로써 현금을 이렇게 지급받는 거죠. 왜 바우처로 지급을 하냐 하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우처 교환권을 지급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임대주택에 적용하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민간 임대주택에만 우리가 적용을 하겠고요.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이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죠. 임차인에 있어서의 주거 선택권이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 저소득 임차인이 주거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소비자 중심의 임차인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서 임차인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진 게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 우리나라에서 2015년 10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죠.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현금 보조인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임대주택 공급을 또 감소시키게 되겠죠. 4번 정답이죠.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이런 의미겠죠. 자, 수요와 공급인데 임대료가 나오죠. 임대료인데 현재 임대료가 R0입니다. 자, 보조를 해주면은 수요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초과
수요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죠.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은 단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초과 이윤을 얻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는데, 문제는 임대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 시장에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준 주택이 임대주택 시장에 뭐가 되죠? 하향여가 됨으로써 언제까지 임대료가 원래의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하향여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를 하죠.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정답. 자,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여러분 임대료 보호조는 바로 뭐죠? 시장 개입 중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공공주택 정책인데, 자, 이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이 공공주택을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호주에서는 정부주택,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공공주택을 우리는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시장, 사적시장인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의 시장의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60만 원이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공공주택 시장의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기는 것을 또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죠.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을 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럼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비싼 임대를 내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죠. 자, 이동을 해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수요, 공급이 주어졌는데, 자, 현재 임대료가 60만 원이다.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죠.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임대료, 사적 임대료가 주어졌는데, 이게 뭐 얼마일까요? 1만 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어지니까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까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임대료는 하락을 하죠.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40만 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 하락에 따라 20만 원, 요 20만 원에 있어서의 단기적으로 혜택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하락에 따른 20만 원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자금 투자를 기피하죠. 그래서 공급은 점점 우리가 줄어들면서 언제까지 임대료가 40만 원에서 다시 60만 원으로 상승할 때까지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만 채에서 얼마로? 그래서 7천 채로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수급량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게 얼마만큼 줄었죠? 3천만큼 줄어든 만큼 공공주택은 3천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줄어든 양과 공공주택 시장에서의 늘어난 양이 똑같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대주택 시장의 양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하락에 따라서 20만 원 혜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60만 원에서 20만 원 뺀 40만 원. 이 차액만큼 단기나 장기나 관계없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한 계속 혜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차액만큼 정부가 저소득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주거 비용이죠. 이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 공공주택 공급은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건설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주택 유형에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시험에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개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전세 후 임대주택이 나오죠. 14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지방공사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전세 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전세 후 임대주택 개념이고, 자, 그리고 관련해서 공공 임대주택 개념,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것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장기 전세주택 26회, 25회 2년 연속 출제되고 있죠. 자, 144페이지 중간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장기 전세주택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 20년 동그라미, 요거 30년으로도 2년 전에 출제했었죠.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 바로 위에 장기 전세주택 위에 매입 임대주택 보면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여 우리는 임대하는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건설 임대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공공 임대주택 보십시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에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10년의 동그라미, 10년입니다. 5년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3평이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런 용어, 우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용어가 가끔 또 출제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가운데서 뭐 행복주택이라는 용어, 보금자리주택, 뭐 희망주택, 뭐 이런 용어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이동이 저하가 됩니다. 틀린 질문.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하죠. 맞는 질문. 자, 13번에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매입 임대주택도 있지만은 또 건설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가지고 있죠. 주택법 제5조의 2항에 나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에 있어서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자, 1번 지문이 요거거든요. 자, 이 공급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적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라고 이미 배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여기 균형이죠. 자, 균형인데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비탄력적인 임대료 하락이 크고요. 이 탄력적인 임대료 하락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이 말은 탄력적입니다.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은 탄력적인데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는 작아지죠. 요 빨간 선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하락 효과는 작아질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중공공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에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하죠. 개념 맞습니다. 3번 희망주택의 임대료, 희망주택은 공공주택입니다.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이 임대료 요 차익만큼 주거비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효과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이 아니죠. 20년입니다.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장기전세주택을 쉬프트라고 하죠. 쉬프트. 서울특별시에서는 뭐 시프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시프트. 자, 5번 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 공급량 감소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15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합니다.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보조금 지급 전보다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효용도 이전보다 증가합니다. 맞는 지문.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죠. 왜? 임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또 기존의 임대주택을 비용을 투입해서 개조해서 자가주택으로 매각을 함으로써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하니까 틀렸죠. 질적으로 저하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또 저하시킵니다. 4번 정답 틀린 지문이죠. 5번은 장기 전세주택의 개념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4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이 임대주택 정책은 또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이 공공주택 정책 잘 알아두시고 특히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는 여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